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풍과 코로나로 한반도가 지금 휩쓸고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한반도 문제에 관한 아주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히 오늘은 한반도 평화와 그다음에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이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하고 같은 공간에 있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요. 여러분이 QR코드를 대면 여러분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시간에 질문하면 늦으실 테고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 세션을 마련하게 된 취지와 참가자 소개를 올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글로벌 시민사회 대응은 한 가지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 이번에 남북이란 표현 대신에 한반도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데요. 한반도 문제는 남과 북의 내부적 문제이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이면 틀림없습니다만 동북아 문제, 또 아시아 문제, 그리고 글로벌 문제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맥락에서 저희가 글로벌 시민사회의 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정상들 간에 또는 정부 간에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대전제하에서 보면 비록 영향력은 작지만 조금씩 쌓아가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민사회의 노력이라는 의미에서 평화공동협의회라고 하는 것을 시민단체들하고 올해 조직을 해서 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하신 분들로 또 그래서 오늘 평화공동외교협의회가 세션을 준비하게 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가보다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다양한 접근법들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늘 발제도 시민사회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또 다양한 접근들이 이런 엄중한 대북제재 하에서도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그리고 그 노력이 얼마나 역사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또 작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깬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시민사회 노력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와 국제질서를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래서 한반도 문제가 우리만의 특수성도 갖고 있지만 세계 질서라고 하는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들이 궁극적으로는 평화라고 하는 세계 질서를 구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좀 거시적인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맥락에서 이 세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세션에 참석하시는 분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그 발제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첫 번째 발제를 해주실 분은 지금 현재 한국기독교협의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신승민 목사님이십니다. 신승민 목사님은 아시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많이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민중들과 함께 해오셨고 또 세계 기독학생 총연맹 아시아 태평양 총무를 역임하시면서 아시아 시민사회, 아시아 민중들과의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서 긴밀하게 협력을 해오셨고 최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국제협력국장을 맡으셔서 지난 5년간 한반도 문제를 열심히 일해 오셨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담아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신승민 목사님이시고요. 박수가 없으니까 좀 썰렁하긴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이 한 공간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항상 마음과 뜻을 같이 해주신 우리 김경묵 동경에서 와세다 대학 교수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우리 김경묵 선생님도 대학에 계시지만 일본의 제일 큰 국제 NGO인 JVC에서 활동을 오랫동안 하셨고요. 또 옥스팸 일본 이사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와세다에서 글로벌 아시아, 특히 다문화 이해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강의하고 계시고요. 또 일본에서 한국학연구소라든지 국제화해학연구소, 아시아연구소 등을 만들면서 학문적으로 실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시기도 합니다. 김경묵 선생님 소개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네 분의 쟁쟁한 활동가 분들을 모셨습니다. 현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 계신 우리 김찬호 선생님. 김찬호 선생님은 사실 이전에는 5.18 재단에서 또 그 광주 문제 또 민주화 문제를 가지고 아시아 시민사회와 어떻게 협력할까를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반도 문제를 그런 그 아시아의 협력 속에서 아마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오늘 신미지 선생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신미지 선생님은 지금 현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는 아시아팟이라고 하는 아시아를 한국인 여러분들께 구석구석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오시고요. 오랫동안 또 아시아 시민교육에 관해서도 관심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미지 선생님 소개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유일하게 외국분이시기도 한데 한국말을 저보다 유창하게 하시는 댄 가슨 선생님 소개합니다. 지금 우리 민족 서로 돕기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평화 문제에 관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발제 속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마 이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세션 중에 현재 대학생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참석하시는 우리 임다빈 학생이기도 합니다. 평화공동외교협의회가 주최한 이 청년 평화교육 프로그램 지난 여름에 했습니다만 거기에 참여해서 그 청년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청년의 시각에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임다빈 선생님 소개합니다. 예, 그럼 소개 말씀은 다 올린 것 같고요. 바로 발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승민 목사님 먼저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통일부에 감사드리고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라는 단체를 잠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요. 1924년에 설립이 돼서 분열된 교회를 하나로 묶고 또 한국 사회의 진보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습니다. 회원으로는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구세군 등 한국의 9개 교단과 YMCA, YWCA 같은 기관들도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약 한 500만 명의 기독교인이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0년대, 80년대는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고 80년대 이후에는 통일 문제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별히 1988년 암혹했던 시절에 저희가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교회 선언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민간 통일운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선언에서 저희 NCC는 통일에 대한 5가지 원칙, 즉 자주, 민족 대단결, 평화, 인도주의, 그리고 민의 참여를 강조를 했고 여기에 더불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천명을 하였습니다. NCC는 지난 5년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 정착을 위해서는 평화조약 실현이 시급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통일, 한반도 평화조약 세계 캠페인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세계 캠페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계 캠페인의 이 자료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자료가 급하다 그래서 영어로 준비된 것을 보냈습니다. 이 캠페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한 절박성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조약 실현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첫 관문이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고 그리고
국제 세계 교회와 시민 사회와 함께 지지와 연대를 확산하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관련국들에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설득하는 그런 것이 이 캠페인의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한반도 평화조약 세계 캠페인을 진행하게 된 배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988년도에 선언에서 저희가 이미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것을 저희가 천명을 했고, 두 번째는 2013년 부산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 총회는 매 8년마다 열리는데, 이 세계교회협의회는 세계에 약 한 8억 명의 기독교인이 속한 기구입니다. 이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마지막 날에 이 모인 참가자들은 한반도의 전쟁을 종식을 하고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평화 조약이 실현돼야 한다는 것을 성명서로 채택을 하고, 이 운동을 향후 8년, 그러니까 올해 내년까지 진행하기로 이렇게 전 세계 교회에 공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5년에 박근혜 정부 당시인데요. 요 보시면 이 사진입니다. 청와대 앞에서 평화조약 체결을 촉구하는 행정청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NCC 실행위원회, 우리 실행위원회는 NCC의 최고 의결 기구인데요. 이 실행위원회에서 7장 16조로 구성되어 있는 평화조약안을 채택을 합니다. 그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평화조약의 체결 당사국은 남북미 중 4개국이고요. 그 다음에 평화조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물론 한국전의 완전한 종식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그리고 유엔의 국제협약과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존중하는 일,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 외국군 철수라든지 한반도 비핵지대와의 실현이라든지 평화관리 국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골자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저희가 2016년서부터 세계 캠페인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제일 먼저 저희가 찾아간 나라가 미국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서 미국의 중요성은 뭐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쪽 저 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 밑에 Meet with Dr. 존 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존 캅이라는 분은 세계 기독교회에서 과정신학이라는 그 신학을 창시한 분이고, 사실 세계 기독교의 사실 평화를 운동을 하는 소위 말하는 개척자 같으신 분입니다. 이 존 캅이라는 분을 만나서 평화에 대한 그 논의를 오랫동안 했고요. 특히 이분이 100세가 다 되셨는데 한반도 평화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미나 하는 장면이고요. 그 옆에 있는 그 사진은 미국 그 LA 연방 빌딩 앞에서 평화조약 캠페인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가 NCC 대표 27명이 7월 18일서부터 7월 27일까지 거의 한 2주 동안에 밴을 4개를 빌려서 LA서부터 워싱턴까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횡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 사진은 이쪽 왼쪽에 있는 것은 미 하원 아태 소위원회하고 평화조약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전반적인 저희가 토론회를 갖는 장면이고요. 상당히 참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태 소위원회 뭐 이런 데서
그다지 인식 레벨이 높지 않다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북한 인권 대사인 로버트 킹 대사하고 만나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로버트 킹 대사하고 만나서 중요하게 강조한 사항은 북한 인권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요청을 저희가 강하게 드렸습니다. 로버트 킹 대사뿐만 아니라 미국 대북 제재 그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가드너라는 상원의원인데, 가드너 상원 의원 그 비서관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대북 제재의 부정적인 측면, 대북 제재를 한국 전쟁 이후에 수십 년간 이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오히려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가중되었지 그 목적이라는 것, 특히 북한의 핵무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됐고 오히려 북한의 핵무장만 가속화하게 되었다는 그런 의견을 저희가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7월 27일에는 저희가 백악관 앞에서 평화조약 실현 캠페인을 벌였고, 또 일부 대표단은 백악관에 들어가서 저희 한반도 문제만 터지면 오시는 분이 있어요. 미국 분 에디슨 후커라는 분인데 비서관인데, 이분하고 한 2시간 동안 오랫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그런 평화 조약 실현 그런 청원서를 저희가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저희가 그 미국 교회 협의회와 함께 워싱턴 호소문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거기 중요한 골자는 제재보다는 대화, 그리고 군축, 비핵화, 그리고 민간 교류의 활성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하는 그러한 요구사항을 저희가 담아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저희가 이제 장소를 옮겨서 유럽으로 이제 캠페인을 떠납니다. 물론 한 30명 정도의 대표단이 한 2주간의 일정으로 저희가 이제 캠페인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진은 영국에서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간에 앉아 계신 그 백인 분이 레슬리 그리피스라는 상원의원입니다. 이분하고 영국 교회 대표자들, 시민사회 관계 대표자들이 모여서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요 사진은 저희가 스코틀랜드에 가서 그 에딘버러입니다. 에딘버러의 한국전 참전 추모공원, 참전 용사 추모공원이라는 데 가서요. 참전 용사들하고 화해 예배라기보다는 화해 셀레모니를 같이 드렸습니다. 여기 그 멋있는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을 하고 나오신 할아버지들이죠. 네. 할아버지들은 이분들 17살, 18살 때 오신 분들이고요. 쭉 해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넘기고요. 여기는 유럽 캠페인 때 만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 대표분들입니다. 북한 분들이고요. 저희가 1년에 두세 번씩 만남을 갖습니다. 근데 작년까지 12월까지 많이 만남을 가졌는데 올해는 한 번도 못 가졌습니다.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2년 전 2018년에는 일본 캠페인 저희가 간 사진이고요. 요거는 일본 캠페인에 가서 중의원 겐바 중의원하고 또 한국계 백진훈 중의원을 만나서 평화조약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고요. 같이 2018년 이때 이인영 외통부 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 만나서 오랫동안 담화를 나눴고요. 지금 통일부의 수장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러시아, 그리스, 터키를 갔는데요. 여기는 동방 종교의 국가들입니다. 동방 종교에는 캐톨릭, 기독교,
정교회 3대 기독교 3대 전통 중에 하나고요. 세계 약 3억 명의 신자를 가진 큰 기독교입니다. 보시면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하고 만나는 장면이고요. 여기 계신 분이 가운데 이렇게 까만 모자 이렇게 쓰시고 계신 분이 총대주교입니다. 소위 말하면 캐톨릭의 교황 같으신 세계 총대주교 바톨로메우스 총대주교하고 만나서 호소문을 발표합니다. 네, 이건 그리스고요. 98%가 정교회 신자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런 4년 동안의 세계 캠페인의 결과를 묶어서 지지난달 7월 23일 날 미네 평화 조약이라는 그런 미네 평화 조약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시민단체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골자만 제가 말씀드리면 세 가지 중요한 미네 평화 조약의 골자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우리 평화 조약의 체결 당사자는 남북미 중이다. 그리고 이 네 국가는 유엔의 국제 협약 그리고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들을 잘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비핵화와 평화 구축, 평화 조약은 단계적으로 동시적으로 진행돼야 된다. 그런 것들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 밖에 단계적 외국군 철수, 북미 관계 정상화, 군축 등을 포함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도전이라 할까요? 그것은 굉장히 평화조약 드라프 안에 논쟁점들이 있습니다. 비핵화 문제라든지 외국군 철수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우리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좀 확산하는 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한반도 종전과 평화에 대한 저희들 시민들의 실천과 의지를 묶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뭐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라든지 이런 데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하고 있고 2023 한반도 평화 어필, 코리아 피스 어필에 함께 참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차세대의 통일교육, 평화교육, 이 교육의 평화교육의 중요성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마 그 1988년의 88선언이 그 후에 우리의 남북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그 토대를 이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지난 4년간 열심히 해외를 다니시면서 했던 내용들을 너무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시간을 조금밖에 못 드린 걸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4년 동안 하시면서 실제로 어려웠던 점 이따가 혹시 기회가 되시면 좀 말씀 주시고요. 또 끝에 좀 압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4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고 또 88년의 88선언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한반도 평화 캠페인 그 요약을 잘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후반부에 가서 조금 그런 내용들이 더 좀 토론이 되고 질문이 있으면 논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두 번째 발제자 지금 동경에 계십니다만 우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김경묵 교수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경묵입니다. 와세다 대학에서 평화 연구라든지 글로벌 아시아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 자료를 짧게 마련했기 때문에 슬라이드 쇼를 준비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슬라이드 쇼를 지금 보이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쩌면은 좀 다른 상황에서 슬라이드 쇼가 시작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분단 체제와 제일교포 시민사회 운동의 변화와 과제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토론을 가기 위해서 문제의 소재만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문제의식을 두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굳이 제일교포 사회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저희들이 토론을 위해서는 해외 한인 사회에 확장시켜서 검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문제의식은 제일교포 또는 해외 한인 사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와 대립 구조 또는 하부 조직일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제일교포 사회는
흔히들 잘 아시다시피 민당과 총령 구조의 인식으로 냉전 구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더 이상 이러한 구도로 한국 쪽에서 평화 정책이나 통일 정책을 펼치시는 것이 어쩌면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제일교포 해외 한인 시민사회 운동과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가 어쩌면 충분한 인식을 갖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그 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그것은 달리 말해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 특히 제일교포 사회는 일본에서 대립되는 진영이 공존함으로 인해서 접경지대라는 생각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역사적인 측면에서 제일교포 사회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서는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만 1940년대, 45년에 한반도가 식민지 지배로부터 해방이 된 이후에 총련과 민단이라는 그런 그 민족적인 결사 조직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한반도 내에 있어서의 그 한국 전쟁 전후의 분단 구조를 그대로 축소판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한국 전쟁을 겪고 나서 1959년부터 1984년까지 북송 사업 또는 일본에서는 귀국 사업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그 한반도 남쪽 출신자들이 북쪽으로 9만 3천 명 이상이 이주하는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정부에 있어서는 큰 반대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이었기 때문에 제2의 한국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조용한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1970년대 이후에 제일교포 사회 시민운동, 시민사회는 일본 사회 내에서의 입주자 주택 차별이라든지 취직 차별 등의 권리 투쟁으로 인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70년대 이후에 경제적인 여건이나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도 북쪽보다도 남쪽이 더 우월해지는 상황을 역전되는 거죠. 형세가. 그러므로 인해서 국제사회 질서 인식이 바뀌게 됐는데요. 80년대 이후 일본 내에서 제일교포의 사회운동이라는 것은 지문날인 운동이라든지 또는 제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문제 등을 관해서 한국과 일본 양국의 핵심적인 외교적인 이슈로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민주화 그리고 88 올림픽 이후에 경제적인 성장을 겪으면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안부 운동이라든지 또는 90년대 북쪽의 식량 지원, 식량 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또는 국제사회가 연대하는 대북인도 지원 사업이 구조적으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그 전에는 일본이 한국의 시민사회, 시민운동을 도와주는 비대칭 구조에서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이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2000년대 이후 일본과 한국의 그 정치적인 관계도 햇볕 정책의 남북 관계와 더불어서요. 한때는 좋았다가 또 어떤 때는 안 좋았다가 하는 그런 반복을 겪고 있는데요. 대북 정책의 시민적인 연대도 그대로 한국과 일본의 시민운동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돌리겠습니다만 2010년대 이후 최악의 한일 관계라고 불리워지면서 시민사회 풀뿌리 이것은 오늘 회의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 부분에 인해서 한국의 시민운동이 이 정의를 추구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일본 여론의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하고 외교적인 마찰을 겪는 경우도 생기고 또 일본 그 우익들의 또는 보수적인 풀뿌리 운동이 헤이트 스피치나 헤이트 크라임으로 펼쳐지는 그런 그 non-governmental politics라는 차원이 시민사회 운동에 있어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북관계, 한일관계, 그리고 북일관계를 90년대 이후에 중점적으로 다시 살펴보자면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과 일본 그리고 남과 북의 관계는 때로는 좋았다가 때로는 안 좋았다고 하는 사이클 주기적인 관계가 반복되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풀 수는 없는데 하지만 시민운동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볼 때 왜 그러한 관계 악화 또는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당연히 제일교포 사회도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첫째는 남과 북의 국제 사회에 있어서의 그 입지가 바뀐 것도 있습니다만 세대를 거듭하면서 재미교포나 다른 유럽으로 이주하신 분들보다는 못합니다만 일본 국적을 취득하거나 앞으로 한반도에 돌아가기 위한 그런 정책이나 그런 교육을 받는 것보다는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일본화의 현상이 가속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족적인 정체성,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언어와 문화와 역사 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아이덴티티적인 부분입니다만 이러한 그 내셔널리즘적인 부분이 방정식이 붕괴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민단과 총련이라는 그런 역사적인 그 민족적인 결사를 넘어서서 예를 들면 코리아 NGO 센터 등 NGO적인 형식을 띠는 기존의 민족 단체를 탈피한 글로벌 시민사회의 등장이 제일교포 시민사회에서도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때로는 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한 지지나 비판도 남과 북을 떠나서 펼치면서 또 동시에 글로벌 코리온으로서의 지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21세기적인 특징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아니면은 한반도와 일본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오랫동안의 제일교포의 사명이었습니다만 최근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든지 관계가 직접적으로 소통이 되면서 남북 통일의 가교 역할, 한일 가교 역할에서 때로는 제일교포 당사자들이 그대로 한반도의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그 중개자, 매기자로서 인식을 받지 못하는 제일교포 불필요론, 이건 적절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일교포 사회에 있어서는 때로는 섭섭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 볼 때 제일교포 사회의 존재와 시민운동의 새로운 모습에 대한 평화 공공외교의 역할이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문제의식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일교포 사회는 더 이상 한국 사회와 대립될 수도 하부 조직일 수도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언급한 코리아 NGO 센터와 같은 시민사회적인 운동이나 단체에 대해서 한국 정부 또는 관련된 기관은 시민사회를 포함했습니다. 지원이라든지 협업에 대한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해외에 있는 한국의 하부 기관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한국 정부에게 때로는 도움을 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한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일삼는 그런 그 제3자적인 입장에 대해서 혼란을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민단 지원, 민단이라는 조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의 그 영향력이 더 지속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국 정부가 보수적인 정권과 또 진보적인 정권이 선거를 통해서 교체될 때마다 민단이라는 단체는 어떤 쪽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은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갭이 시차적인 격차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해외 그 교포의 단체들 간의 괴리 현상도 흔히들 겪어왔다는 점을 저희들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식은 제일교포 시민사회 운동 및 시민사회 역할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식이 또는 사회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컨택트 존, 접경지대라는 개념을 한번 실험적으로 도입해 본 것이 어떤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다른 세션에서 그 태극기와 인공기, 통일기 등의 스포츠 행사 등의 새로운 상징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발제자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분단이 장기화되고 또는 평화 프로세스라는 것이 통일만을 단기간적인 통일을 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새로운 공정과 새로운 문화 상징 그러한 것들을 모색하는 정책이 뒷받쳐진다고 할 때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문화 상징이
이 한반도를 둘러싼 또는 해외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둘러싼 상황에서 준비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일교포 분들도 당연히 모국어가 우리말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일본어를 일반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우리말, 한국어나 조선어를 제2 외국어로 외국어는 아닙니다만 습득, 취득하고 계신데요. 그러다 보니까 뉘앙스나 억양이라든지 단어의 그 사용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식의 표준어냐 아니면 북한식의 문화어냐 그러한 것을 중심적인 그 문화 정책으로 사용해 볼 때 생각할 때 제일교포들이 사용하는 제일본어 또는 속된 표현으로 우리본말이라는 표현들이 굳이 대외적으로는 쓰이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사자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21세기적인 생각에서 볼 때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그런 다양한 한반도의 문화의 상징으로서 검토를 해볼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시노 오쿠보라든지 도쿄의 우에노 또는 오사카의 츠루하시 등의 전통적인 그 코리아타운의 그런 상황에서 교민들이 일본 사회와의 관계를 중시해 왔습니다만 더 이상 신오쿠보 등 많은 그 외국인들이 사는 그런 타운에는 한국인 아니면은 코리안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나 네팔이나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과의 공존이 지금 모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인타운이라는 개념이 새로운 아시아 타운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일본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책과 고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평화 교육이나 시민사회 정책 지원, 애드보커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대학이나 그러한 교육 현장, 연구 현장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컨텐츠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또 한국 정부 쪽에서 뭐 통일부를 비롯하여 또는 관련된 부서에서 부처에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정책이나 자본 그 지원 같은 부분이 단기적인 그 국익을 넘어서서 중장기적인 공공 외교의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학이나 일본학, 중국학이 굉장히 경쟁적인 구도로 있습니다만 그것을 동아시아 지역학으로 다시 검토하고 국익을 넘어선 평화나 공공 정책에 대한 추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동남아시아나 해외에 있어서의 그 국제 개발 협력의 장에서도 서로 경쟁하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 방송에 있어서도 내셔널리즘, 국익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평화산업이라는 부분에서도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만 현재 작년의 경우 제가 DMZ를 평화 투어로 갔을 때 아웃소싱에서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의 그 표현이요. 지금 한국 정부의 그런 정책하고 굉장히 좀 다른 당신의 그 당시 그 성장기의 경험을 표현하는 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우리보다도 남한 쪽 사람보다도 못한 존재로 굉장히 가이드의 그 표현이 전개되었는데요. 그러한 그 민간에 있어서의 그 관광 컨텐츠도 어떤 면에서 다시 검토돼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의 문화산업 등에 있어서도 기억의 전환이 앞으로 큰 과제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토론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이 모자라니 제 발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 디아스포라가 제외 한국 동포가 대략 한 900만에서 한 1000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그 중에서 일본에 있는 제일교포를 사례로 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과거에 그러니까 한반도의 분단이 디아스포라에도 영향을 주어서 제일교포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 분단에 연동되어서 또 동포가 분단되는 그리고 또 전후 일본 체제의 독특한 구조 안에서 굉장히 이중적인 모순 속에서 제일교포의 삶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 한반도의 시간과 공간의 축이 완전히 뒤흔들리고 있고 또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아스포라 혹은 제일교포들의 사회가 한반도 분단 체제에 의해서 종속되거나 연동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금 더 자유롭고 세대가 바뀜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 그것이 오히려 한반도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조를 해주셨고 뒤에 자세한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앞에 두 분 발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시민사회 그러면 뭐 여기 나와 계시기도 합니다만 뭐 참여연대나 경실련이라는 국내 단체들을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 국내 단체가 아닌 좀 예외적인 두 발제를 오늘 모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가 흔히 그 시민사회 영역에 속한다고도 합니다만 뭐 종교사회라고 하는 특히 아까 8억 명이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 이 WCC, NCC의 어떤 국제성 그리고 88년에 그 흐름을 좀 만들려고 했던 종교의 국제성을 우리가 시민사회 안으로 어떻게 갖고 들어와서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잊고 지내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또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을까? 그래서 두 분이 그런 활동과 지금까지의 역사성을 검토해 주시고 또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토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토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QR 코드를 대시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제나 또 앞으로 진행될 이 패널 토론 분들에게도 질문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패널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5분씩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먼저 김찬원 선생님께서 패널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소개받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국제담당 김찬호입니다. 먼저 신승민 목사님과 김경묵 선생님 발제를 잘 들었고요. 평소에 한반도 평화 문제에 있어서 노력해 오신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하고 그다음에 그 한반도 문제에 가장 밀접한 영향을 받고 있는 제일코리안들이 그동안 그런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에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와 경의의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양한 부분에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어느 특정한 그 당사자들이나 특정한 협소한 그 주체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가 협력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요. 화면을 먼저 띄우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해 2018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한 이후에 2년 후에 또 이렇게 유감스럽게도 개성공단이 이렇게 불미스러운 또 현장을 목도하는 또 그런 감격에서 어떤 충격으로 이렇게 또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만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한반도 평화 정착은 이렇게 소수에 의해서만 좌우될까? 아까도 김경무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또 연동돼서 한일 문제는 왜 한일 시민들은 이렇게 협력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양국가 간의 관계는 왜 발전이 안 되는 것일까? 그리고 한반도 평화 문제는 왜 남북과 미중로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러면 시민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 논의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생각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민주주의와 관련해서 그동안 민주화운동 기념 제가 이제 그동안 5.18 기념재단하고 한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서 일을 하면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과정이 곧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지 않는 것이 이제 분단 체제에서 비롯됐던 것이고, 민주주의를 하는 과정이 분단 체제를 극복해 나는 그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한국 민주화운동을 소개하는 국제사회와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민주화운동이 지지를 얻고 그 동력으로 한국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과정 속에서 분단 체제도 많이 극복되어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연관에서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의 그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과정에서 전통적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얻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다양한 시민 참여를 과감히 열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동안 남북한 당국자의 협상이라든가, 그다음에 국제사회 동북아 미일이 참여하는 미일, 한국, 중국이 북한 참여하는 그런 다자 협상만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 특히 아시아의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그 공간을 열어놓는 것을 그 제3의 어떤 체제로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한반도 평화 노력에 그 성과들을 반영해 나가는 게 지금 이렇게 지속적으로 불안한 불안의 연속으로 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 과정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에서 아시아 시민사회로 거꾸로 확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도 김경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반도를 제외한 여러 가지 밖에서, 특히 일본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수록 그 주위에 있는 시민사회가 불안하고 또 더 많은 피해를 갖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이 한반도 긴장 하나가 이렇게 많이 해소되고 남북 정상이 아까처럼 2018년 그 남북 정상회담 같은 그 활동을 할 때는 오히려 그러한 그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그 전통적인 방식의 어떤 마음을 갖고 한반도 평화에 임하냐를 믿고 그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참여하고 그러한 시민사회의 참여 공간을 넓혀주기 위한 노력을 남북한 전체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남북 모두에게 한국을 포함한 시민사회가 그런 것들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는 민주화의 성과를 아시아 시민사회하고 어떤 식으로 21세기에 협의하고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가 고민을 했었고요. 특히 국제 문제를 그동안 쭉 해왔던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하고 함께 평화공동외교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금년부터 청년을 모집해서 협력단을 해서 지금까지의 시민사회 성과를 가지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청년들의 노력, 그다음에 아시아 시민사회와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같이 이야기하고 역행할 수 없는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 것인가를 시민사회 차원에서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이러한 노력 기구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제가 지난 20년 동안 아시아 시민사회 활동가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관련된 많은 얘기를 하면서 아시아의 활동가들이 한반도 평화 문제에 한국의 민주주의화 과정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가들이 한반도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김경묵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제1교포에는 다양한 제1코리안의 층들이 존재하고 있는 걸 다 알고 계신데요. 최근 청년층에서는 과거의 어떤 전통적 어떤 갈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청년들의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내에서는 남북 긴장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 과정인데 그런 것을 믿고 바라보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혹시 제1코리안에서 그런 민당과 총조선인들이 함께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본국에 오히려 남북 간의 그런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없을까, 그런 거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 민주화운동 과정을 아시아 시민사회에 소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현재 한국에서는 조금 잠시 후에 신민지 간사가 소개도 하겠지만 남북 간 평화 협력을 위한 아시아인들의 어떤 요구를 남북이나 다자에게 요청하는 오히려 그런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신미 선생님 바로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신미지 간사입니다. 오늘 주문을 받은 토론문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아시아로의 확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토론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했는데 오히려 발제자에 대한 질문 같은 거를 따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 우선 먼저 발제를 진행한 후에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생각났던 두 분에 대한 발제에 대한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반도 평화와 아시아 국제연대 관계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볼까 합니다.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인이 맞을까요? 아시아인에서 인을 한문 사람인자가 아니라 영어 전치사 인으로 바꿔봤는데요. 콩글리시지만 우리는 아시아 안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물음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명백히 아시아인인데요. 우리가 아시아 안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은데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모습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가하시고 있는 분들은 태극기, 성조기,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국기를 들고 나오시기도 합니다. 이분들의 사고 속에 아시아가 어디쯤에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한국 언론의 관심도 미국 등 서구 국가 이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 이슈를 다루더라도 중국, 일본 등 강대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아시아 소식은 기네스북에나 올라갈 법한 희귀한 소식이나 자연재해, 내전, 분쟁 상황을 단편적으로 전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직접 취재를 하거나 사안에 대한 분석 기사는 좀 드물고요. 외신을 그대로 받아 쓴 기사들이 줄을 이룹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언론사와 기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를 바라보는 우리 시선은 또 어떨까요? 같은 지역에 사는 동등한 이웃이라기보다는 저렴한 항공권과 싼 물가로 가성비 좋은 여행지로 생각하거나 열광적인 한류 소비국, 상대적으로 싼 임금으로 한국 기업이 진출하거나 이주 노동자를 보내는 나라, 결혼 이주 여성들의 고향, 종교 인종 간 갈등이 끊이지 않는 나라, 그리고 범죄자들이 많은 나라입니다. 특히 무슬림이나 중동 지역에서 온 사람이나 중국 동포, 중국인들에 대한 편견이 큽니다. 많은 관객들이 본 범죄 도시 청년경찰 등에서 조선족에 대한 혐오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결국 지난 6월 법원은 청년경찰 제작사에게 중국 동포들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몸은 아시아에 살고 있을지라도 영혼은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그동안 아시아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연대 활동, 한국 정부의 아시아 정책과 공적개발 원조 정책 감시, 다양한 국제협력 사업 등을 해왔습니다. 더불어 2013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이라는 비정기 칼럼을 통해서 아시아 이슈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제 매체가 바뀌면서 저희들은 2017년 6월부터 국내 유일의 아시아 이슈 전문 팟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아시아팟을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팟은 아시아 각국의 역사, 정치, 문화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랑 함께 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 이해하고 지역 구성원으로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상기하며 다양한 아시아 이슈에 대해 한국 시민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시작했습니다. 아시아팟은 현재 55회까지 방송했습니다. 아시아팟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미얀마, 태국, 터키, 인도, 홍콩, 동티모르, 필리핀, 베트남, 일본, 중국, 카슈미르 등의 역사와 정치, 사회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난민 정책과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로힝야 난민 문제, 아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책임 문제, 한국 전쟁 당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문제,
중동 분쟁, 동남아 공정 여행, 아시아 국가들의 분쟁 문제, 동남아시아의 언론 자유, 한국의 ODA로 진행되었던 라오스댐 사고, 팜유 산업의 환경 파괴와 인권 침해 문제, 아시아의 위안부 문제, 한 아세안 정상회의, 코로나19와 아시아의 대응, 이런 이슈들을 다뤄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청취자들도 아직 많지 않고요. 각 국가에 대한 이해가 높고 이슈를 잘 설명해 줄 전문가도 많이 없습니다. 아시아 지도입니다. 한반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시아 대륙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보면 한반도가 엄청 큰 것처럼 보이지만 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아주 작은 한 부분입니다. 남북한의 사이만 좋아진다고 한반도에 진짜 평화가 올까요? 아닙니다. 중국, 일본을 비롯해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국가들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전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으면 우리에게 진짜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수많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이주민, 이주노동자, 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 또한 남북한이 평화롭게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나 평화로운 공동체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아시아 국가들과 신뢰를 쌓지 않으면 불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아시아를 국익을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점으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로서 존중하며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 필요합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면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분쟁을 심화시키고 민간인 학살의 역할을 야기하는 무기를 수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더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을 촉구해야 합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도움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그들의 외로운 싸움에 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가 새롭게 깨닫게 해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확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두 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승민 목사님, 저희 한반도 평화, 종전 평화 캠페인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셨었는데요. NCC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1억 명의 서명을 전 세계에서 모으려고 하는데 계산을 해보니 하루에 10만 명씩 서명을 받아야 되더라고요. 엄청난 숫자인데요. NCC에 8억 명이 회원으로 되어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조금 마음을 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운동을 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건 시민들이 움직여서 진짜 평화를 만드는데 저희도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시민들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더 힘을 가질 수 있는가는 늘 선배그룹에게 여쭙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나눠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김경목 선생님께는 저희가 시민사회에서의 활동을 하면서 일본 시민사회에 대한 연대나 아니면 또 국외에 있는 시민사회 연대를 요청할 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더 이상 민단이나 총련으로 나뉘어져서 이념적으로 더 이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실무에 들어가면 그 부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접촉하는 것이 저희들이 늘 조심스럽고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을 고려하고 또한 새로운 세대의 동포사회가 있는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 한국 시민사회가 연대를 요청할 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으로 연대를 요청할 수 있고 더 많이 같이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바로 댕가슨 선생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 댕가슨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주제 중심으로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듣고 좀 큰 인상 받았습니다.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인도 지원으로 유명한 단체죠. 그래서 저는 인도 지원에 대한 경험이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저는 우리 민족, 즉 한국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으로 저를 채용했었을까요? 우리 민족 서로돕기 운동은 인도 지원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랑 다양한 주제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포츠를 통한 평화 교육 프로그램 한국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죠?
극수주의자들은 스포츠를 남용해서 혐오와 편견이 따라옵니다. 근데 반면에 91년 남북한 단일 탁구 세계 선수권 대회처럼 통합된 남북 정체성 제시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는 대중의 열정을 유발하고 적이었던 상대를 한순간에 응원하게 만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를 통해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상징적인 심볼도 많습니다. 애국가 대신에 아리랑, 국기 대신에 한반도기, 그리고 ROK 또는 DPRK 대신에 코리아. 근데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참여해요? 국가대표 선수뿐이죠. 몇 명뿐이죠.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해요? 거의 다 일회성 행사예요. 그럼 국민들은 이 남북 스포츠 행사 볼 때 평화로운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게 되는데 이 행사 후에 국민에게 뭐가 남아 있을까요? 일상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희망을 주고 실망도 시키고. 그래서 평화 과정에 시민사회와 일반 사람들이 참여해야 그 평화 과정에 지속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저희 평화축구 같은 프로그램에 시작 전에 학생에게 평화 뭐냐고 물어봐요. 학생들이 답이 없거나 그냥 싸우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연구 결과에 따라 한국 사람들은 평화와 제일 많이 연결하는 단어가 비둘기요. 제가 아는 교사가 자기 학생한테 평화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남자 2명 정장 입은 것, 악수하는 것 그려요. 그럼 결국에 한반도에서 평화가 너무 추상적이고 일반 사람들이 그 주체성이 없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축구 방식을 조율해서 갈등과 협력하는 상황을 일부러 만듭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은 지금 이스라엘, 아일랜드, 콜롬비아 등 다양한 대립 지역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육이나 다른 창의적인 공간에서 갈등과 협력을 경험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친구가 될 수 있죠. 그 인간 사이의 그 경계를 무너집니다. 그 인간관계에 그 갈등 주요 원인이긴 하지만 결국에 주요 해결책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제일 동포와 미래에 참여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동북아 차원에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만남을 통해 또 포용적인 공동체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 이 남북 평화 과정이나 그 동북아 공동체 구축을 계속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평화 과정의 장소, 행위자, 그리고 접근 주제들 다양화해야 합니다. 그거 시민사회가 할 수 있고 시민사회가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저 발표 여기까지인데요. 그 질문은 먼저 신 목사님한테 여러 개 다른 나라 다니시면서 그 세계에서 뭐 또 힘든 갈등 상황, 전쟁이 많은데 이 한반도 평화 과정에 대해서 어떤 거 제일 많은 설득력이 가지고 있는지 그 외국인이랑 접근할 때 그리고 이게 김경묵 교수님이나 다른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 해서 그 모든 사람한테 물어볼 건데 저는 뭐 단계적으로 뭐 동포, 그다음엔 동북아, 그다음엔 아시아 전체 그렇게 공동체 구축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다른 분 먼저 아시아 전체 차원에서 이미 활동하고 계시니까 이게 굳이 뭐 동포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니면 어떻게 그거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발제하신 분들께 질문들을 패널 분들께서 하고 계신데요. 아마
질문에 대한 답을 머릿속으로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끝으로 젊은 세대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주러 오신 임다빈 학생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두 분의 발표자 분들께서 언급해 주신 기독교 사회와 제일교포 사회 모두에 존재하는 세대가 바로 청년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이 청년 세대들은 과연 평화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경험한 그리고 현재 사회교육과에서 공부하고 있는 정규 교육 과정에 따르면 평화나 한반도 통일 문제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초중고 도합 12년 정도를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본인이 따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평화라는 용어, 이 개념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을 경험하셨고 이산가족이셨다는 특수성을 갖고 있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세대의 교체에 따라서 이산가족이라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 북한과의 민족적인 연대성도 옅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공감을 얻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들을 포함한 앞으로의 세대들과 통일 문제, 한반도 평화 문제를 연관시킬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이 문제를 국내적인 분단 문제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평화라는 더 큰 국제적인 맥락에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평화공공외교협력단 활동을 포함해서 그동안의 학교생활 동안 다수의 외국인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현재 우리가 직접적인 폭력의 상황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세계에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아픔, 전쟁의 상황, 폭력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활동을 하면서 같은 조에서 만나게 된 네팔 친구는 타로족이라는 소수민족 출신의 친구였습니다. 실제로 타로족으로 네팔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인종차별을 겪었고 정치적인 이유로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인종차별을 주제로 공부해보자라는 조언들의 결정하에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국내 또한 단일민족이라는 인식 때문인지 곳곳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인종차별은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었는데요. 앞서서 신민지 간사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조선족과 관련된 문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화, 다수의 미디어에서 우리는 이들을 마치 범죄자 집단으로 묘사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국내 거주 외국인 중 가장 높은 범죄율을 보이는 인종이 조선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인의 범죄율보다 낮은 범죄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그러한 차별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조선족은 남한, 북한, 그리고 중국 세 가지 모두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들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 낮게 보는 성향이 강하게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만약 제가 타로족 출신의 친구들이나 다른 외국인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쩌면 저 또한 다른 인종에 대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가 없었다면 미디어에서 다뤄지는 모습이 곧 그들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저와는 굉장히 다른 사람, 앞으로 제 인생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의사표현을 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상생활 속 그들의 모습은 제 주변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대가 좋아하는 문화를 공유하고 평범한 생활을 살아가며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청년들이 평화라는 주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국경에 관계없이 너와 내가 우리가 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많은 학생들이 교환학생이나 해외 봉사활동 또는 여행 등을 통해서 해외를 나가본 경험은 다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외국의 사람들과 만나서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사람 대 사람으로 그들을 만나고
만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한 경험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교육 과정의 개선에 더해서 다양한 국가의 청년들 간의 문화적인 교류나 토론 기회의 제공이 청년들을 평화라는 주제에 접근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에서 발표를 진행해 주신 김경목 교수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기에 아사히 가오카라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한일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 경험이 굉장히 강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혹시 제1교포 사회 내에서도 현재 국내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또는 청소년, 청년들과 문화적인 교류나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는지 아니면 추진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빈씨의 발제는 아마 그 발제하신 두 선생님과 또 여기 패널 토론 맡으신 모두에게 드리는 질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발제하신 분들이 이미 좀 언급을 하셨고요. 지금부터는 질의응답이라기보다는 공감과 공유의 시간 그리고 지혜를 나누는 시간, 그래서 새롭게 우리가 시민사회가 작지만 영향력을 쌓아갈 수 있고 그런 노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QR 코드로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김경목 선생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한 많은 내용들이 한반도 문제를 동북아 또는 아시아의 틀 속에서 다루고 그래서 국제 질서를 변화시키면 좋겠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김명수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학, 그러니까 Regional Studies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아마 이 질문 안에는 Regional Studies를 정말 같이 국경을 넘어서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인들의 활동이 가능한가? 또 학문적인 담론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질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김경목 선생님 질문이 여러 나왔고요. 또 우리 신 목사님께도 시민사회의 새로운 협력에 대한 지혜 그리고 아시아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뭐 그런 질문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의견을 말씀 주시는 것은 순서를 바꿔서 김경목 선생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신승민 목사님이 좀 뒤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자유롭게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짧더라도요. 자, 김경목 선생님. 예, 김경묵입니다. 코멘테이터 선생님들 질문까지 포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QR 코드 질문을 포함해서요. 좀 제 나름대로 묶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겹쳐진 질문에 제일 코리안 청년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나 평화나 공공성을 추구하는 모멘텀이 없나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례 연구에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NGO라든지 학생들 서클의 교류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양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컨텐츠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에 아니면 한반도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아무래도 K-웨이브 한류 문화에서 영향을 받게 됐는데 대중문화의 힘을 빌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화 공공성에 대한 접근을 할 때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소수자들에 대한 이미지, 차별적인 부분에 대한 내포성에 대한 부분이 컨텐츠에서 비판적으로 다뤄지는 것이 굉장히 힌트, 과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영화에 있어서도 외국인 집단이 그렇게 표상되는 경우가 많고, 아까 참여연대 아시아 팟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은 아마 그것이 한국어로 표현이 되어서 다른 국경을 넘어선 한국어를 이해 못하는 분들에게는 가까운 존재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일본의 개발 NGO나 다른 교육기관에 있어서도 비슷한 맥락의 콘텐츠나 그러한 방송이나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떤 작품과 어떤 작품이 국경을 넘어서 매칭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계표를 양쪽 문화나 다양한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비교해보고 대조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문화 컨텐츠를 활용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하나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아시아인으로서의 인식에 있어서도 세계 지도, 세계관을 어떻게 형성하는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다른 연구 논문에서도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보여주신 그 세계 지도에 너무 구속받지 않고 거꾸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또 남반구가 위로 가는 부분으로도 보고 다양한 세계관을 저희들 지구인들이 또는 아시아인들이 형성하고 있다는 부분을 쉽게 교육 현장에서 또는 각 가정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통합해 볼 때 지역학의 가능성도 그렇고 임다빈 학생께서 질문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도 그 교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한국에 계신 마이너리티 또는 일본에 계신 마이너리티 집단들 간에 국가를 대표하지 않고 생활 공간을 대표할 수 있는 마이너리티 국제회의나 마이너리티 교류에 대한 기회가 너무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교이든 네팔 출신이든 한국 조선족 분이시든 탈북민이시든 민족적인 그런 부분을 떠나선 그 대표성을 우리의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주고 또 일본 내에서도 비슷한 분들이 모이고 그럴 수 있는 국민국가의 범주를 벗어날 수 있는 틀거리를 실험적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는 세계 지도를 다르게 볼 때 컴패스로 볼 때 제가 사는 공간에서 가까운 거는 의외로 서울이 더 가까운 건지 대전이 더 가까운 건지 상하이는 얼만큼 떨어져 있는지 그런 식으로 좀 국경을 넘어선 새로운 관계와 거리를 좀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교육 현장에서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더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 정도로 종합해 보고요. 다시 기회가 있으면 보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 목사님한테는 좀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그 간단한 질문부터 답변드리면 우리 신미지 선생님께서 질문한 그 앞으로 국제 시민사회하고 연대를 어떻게 확장할 거냐, 구체적으로 2023년 정전협정 70주년이 되는 해에 1억 명의 시민들의 세계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몰랐습니다. 하루에 10만 명씩 해야 되는 건지 그 숫자가 그렇게 엄청난지. 그래서 저희가 한 달 전에 이거 가지고 NCC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러면 교회는 세계 교회는 얼만큼 하면 되겠냐 그래서 저는 무심코 그냥 한 10만 명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신 선생님 얘기 들어보니까 10만 명이 아니라 한 1000만 명 정도는 해야겠습니다. 저희가 이래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수치상으로 아시아에서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힌두교 국가지만 기독교인이 2천만입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국가지만 기독교인이 2천만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몇 군데만 픽업을 해도 1억 명이 돼요. 사실 한국 포함해서. 근데 그럴 수는 없고 제가 WCC 소속이 8억 명이니까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한 8분의 1만 받는다 그러면 1억 명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본부 안에 헤드쿼터가 있잖아요. 우리 한반도 피스 어필 여기에서 국제팀을 구성을 해서 서명팀 캠페이너들을 구성을 해서 다녀야 됩니다. 올해는 좀 그렇지만 코로나가 좀 풀리면 내년부터는 다녀서 다행히 내년에 세계교회협의회 11차 총회가 독일에서 있습니다. 독일 교회 교인들만 해도 5천만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찾아가고 또 내년에 아시아 교회협의회 총회가 있습니다. 인도에서 그런 데를 이제 찾아가고 또 미국 찾아가고 미국만 해도 뭐 1억 명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조직적으로 하셔야 되고 물론 저희는 올해 미국 가서 그 서명을 받으려고 그랬고요. 내년에 아시아 가서 서명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시아 일을 하면서 제일 가슴 아팠던 게 저희들 아시아의 홍콩에서 국제회의를 많이 하는데 한국 NGO들이 쭉 옵니다. 근데 막 회의를 하다가 우리 문제, 한반도 뭐 평화 문제, 노동 문제 이런 거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의 나라 문제, 인도 문제, 인도네시아 문제 할 때 한국 대표들이 쭉 빠져 다 나가요. 안 들어요. 가서 뭐 술 드시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고 안 되겠다. 남의 얘기를 먼저 들어야지 내 얘기도 듣는다. 그래서 우리 김찬호 선생님께서 아시아 연대 하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는 그게 곧 한반도 문제를 푸는 고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풀라 그러면 남의 나라 문제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꾸 가서 설득하고 얘기를 듣고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는 미국에 가서도 그렇고 유럽에 가서도 그렇고 아시아에 가서도 그렇고 젊은 인력들이 없다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평화운동을 하는 로비스트들이 자꾸 없어져요. 전에는 홍콩에 있을 때 많이 왔습니다. 뭐 차미경 씨도 와서 일하고 했는데 그런 인력들이 막 없어요. 미국에서도 퀘이커들이 이해웅 선생님 그 후배들이 없어서 그냥 이게 정권이 바뀌면 다 박근혜 정부 때는 다 우익으로 가가지고 안 도와주고 제일 동포 사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국내 그 평화 공공선 외교위원회 센터 여기 만든 데에서 좀 의식적으로 투자를 하고 이래서 미국의 NGO에 인턴도 좀 보내서 거기서 이분들이 평화 로비스트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이것이 일관성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 문제를 국제 시민사회하고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젊은 인력들을 키워내는데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좀 제가 강조를 드리고요. 우리 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질문에 대답을 좀 드리면 외국 분들이 그래요. 한국 아직 전쟁 중입니까? 아직 저기 평화협정 안 됐어요? 아직 정전협정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게 빨리 평화협정이 돼야 되겠다는 건 다 세계인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대목을 잘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무 미국 프로파간다가 시민사회에도 아주 만연해 있다. 이거를 우리가 가서 참 잘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게 미국에 대한 편견이 너무 강하게 각인돼 있다. 이거를 시민사회가 가서 깨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네, 캠페인은 아마 서명만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직 한국이 평화협정을 맺은 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네.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같이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서명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연대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제 국가 중심이 아니라 시민사회, 국경을 넘는 시민사회를 좀 활성화하는 데도 목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만 발제해 주신 선생님 그리고 패널 분들께 좀 질문 겸해서 드리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지금도 이제 신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김경욱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결국은 이 평화의 인식을 갖고 세대 간의 아까 우리 다빈 씨도 얘기하신 겁니다만 세대 간의 공감과 세대 간의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세대 간의 단절도 심하고 또 지금 신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제 젊은 활동가들이 그렇게 아시아에서 활동한 사람들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평화 교육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도 지혜를 좀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평화 교육을 한다는 것은 인식의 전환과 평화적 담론을 우리가 좀 더 발전시킨다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는 평화 시민을 육성한다는 차원도 있고요. 또 평화 시민이 꼭 남한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다양한 다문화 사람들, 또 아시아인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보편적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댕가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스포츠가 굉장히 시민이 하는 것 같지만 스포츠조차도 엘리트 중심주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확장시켜 나가기 어려운 문제를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아주 한국이 좀 심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소수 권력자들이 통일 문제를 좌지우지하거나 또는 우리 일상 속에서 다양한 시민사회 영역도 엘리트주의에 의해서 독점되지 않고 이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시간이 없습니다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 선생님들은 어느 분이라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경묵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평화 교육의 보편화와 상대화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다른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본의 경우 평화의 달이라고 해서 8월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평화 월간으로 다뤄지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평화의 달이 8월에 집중되기 때문에 일본의 그 피해자 의식, 원폭 피해자 의식이 너무 강조될 수도 있고 또는 8월이 아닌 달에는 평화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지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특정 지역만 캠페인화되는 부분이 오히려 평화의 감성을
둔감화시킨다라는 부분을 저는 비판적으로 다룬 적이 있고요. 엘리트주의에 대한 스포츠 엘리트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그 학생 교류나 그 청년들의 그 교류에 있어서 언어의 문제가 굉장히 걸립니다. 영어로 소통이 되는 사람들 간의 교류는 비용도 절감되고 또 분쟁, 서로의 의견의 충돌도 작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에 한정된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방법론적으로는 외국어로서의 교류가 굉장히 좋으면서도 그 자격에 대한 기초적인 혜택이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라는 것이 큰 교육 커리큘럼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교육계의 고민을 같이 해보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좀. 예, 지금 두 분 손 드셨는데 2분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저기 젊은 평화 교육 로비스트를 평화 운동가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저는 교과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교과서 뭐 한국 교과서, 미국 교과서를 분석해 보니까 70% 80%가 전쟁 이야기만 나와 있답니다. 장군 이야기들. 저는 이런 거를 바꿔서 얼마나 평화 운동에 기여하는 민간인들이 많아요. 이런 이 평화 이야기를 교과서에 담고 어릴 때부터 평화 감수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 중요합니다. 왜 여기 평화 운동가들 다 이기호 선생님서부터 김천화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다 평화 운동가. 교과서에 이런 분들 얘기가 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운동부터 저는 하기를 정부에 제안을 합니다. 예, 김찬호 선생님. 네, 저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저희 평화공공외교협의회를 9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를 해서 만들었고요. 지금 현재 44명의 전국의 대학생들이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번 행사에 라포터로 또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시민사회나 정부에서 청년이 아까 임다빈 학생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적했던 것처럼 청년이 공유할 수 있는 문제에 의도적으로 이 젊은 사람들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더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직접 하기 어려우시면 저희 평화공공외교협력단을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긴 했습니다. 혹시라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1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댕가슨 선생님. 예, 저는 뭐 교과서 바뀌는 것보다 교과서 버리는 거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참여 평화 교육 좀 많이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주입식 대신에 그럼 참여 평화 교육 진행하면서 그럼 학생들이 평화에 대한 개념 잘 알아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추후에 그 주체성을 뭐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신미주 선생님 30초. 예. 30초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세간의 공감이나 협력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늘 좀 고민되는 게 제가 15년 전에 활동 시작했을 때 똑같이 활동가들이 늙어가고 있다고 했고 그때 젊은 친구들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이 되었지만 똑같은 소리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느끼는 바는 청년들한테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라고 하면서 청년들을 계속 대상화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넌 젊은이니까 잠깐 들어와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부터 의식적으로 제거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자꾸 이용하는 걸로만 보이는 게 청년들 분명 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빈 씨 혹시 할 얘기 있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논의한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다 들으셨고요. 다만 몇 가지 좀 뜻깊은 것들이 있어서 발언으로 마무리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세션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 또는 그 분야의 여러 가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오셔서 서로 발표하고 끝나는데요. 저희가 마련한 오늘 이번 세션은 아까 신승 목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멀리 동경에 김용 교수님 계시지만 김용 교수님도 평화 활동가로서의 위상도 갖고 계셔서 이 세션을 계기로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같이 활동하고 또 이 세션을 계기로 여러분들하고 좀 협력의 기회를 좀 넓힐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사실 오늘 지금 제가 클로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프닝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적이기보다는 우리 시민사회의 생각
그리고 시민사회의 어떤 그 비전, 관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다양한 관점들 그리고 시민사회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오늘 이 자리가 시민사회의 대응을 마련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가 주관을 해준 자리입니다.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님을 비롯해서 지금 통일부 관계자들께서 시민사회의 협력, 새로운 가버넌스 그리고 통일부가 남북 문제만 다뤘던 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이 저로서는 사실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동등하게 존중해주는 그런 그 협력 관계를 한번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또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다빈 씨가 오늘 말씀을 겸손하게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아까 그 젊은 시각에서 봤을 때 또 우리 미지 쌤이 마지막에 얘기한 것처럼 시대가 지나간다고 반드시 더 나아지는 건 아니다. 항상 가본이 똑같더라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역사를 좀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 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는 7, 80년 됐고 길게 보면 150년간의 굉장히 그 아픈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외부에 의해서 휘둘리거나 또는 소수에 의해서 독점되는 국가 체제, 국가 질서 또는 아시아 질서, 국제 질서가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과 이상이 반영되고 실천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을 좀 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과 같은 어떤 그 분단과 대립과 갈등의 시간이 아니라 미래의 시간은 공감과 공유 그리고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그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던 여러 가지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공간, 주체, 비전, 시간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관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좀 열어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신 함께 이 자리에 있지 않지만 함께 시청해주시고 의견을 공감해주신 많은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발제 맡아주신 두 선생님 또 패널 토론하신 우리 네 분의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신 통역해주신 선생님 그리고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이 앞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주선해 주신 우리 통일부 관계자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